사극 보면은 주리를 들라 사약을 들라. 약이 될 상인가 독이 될 상인가. 독성 뒤에 숨겨진 과학적 진실을 독하게 파헤쳐보는 시간, 독자회담. 지난 시간에도 이 자연독, 그 중에서도 동물의 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뱀 같은 경우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를 물죠. 맞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베놈. 그리고 도깨구리 같은 경우는 우리를 딱히 공격하려고 하는 의사는 없지만 우리가 건드려서 우리가 이제 위험해지는 그것이 바로 포이즌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위험하게 동물에게서 독을 얻을 수는 없다. 새로운 방법을 찾자. 그래서 새롭게 찾아냅니다. 동물의 공격을 피해서 이 새로운 독을 찾아 나선 사람들. 대체 어떤 독을 발견한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박사님, 그래서 동물의 독을 대신에 인류가 선택한 또 다른 독, 대체 어떤 독을 발견한 건가요? 좀 더 위험한 동물의 독 대신에 인류는 식물의 독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동물들은 움직이고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식물 같은 경우는 한 곳에 가만히 있으니까 공격은 하지 않고 움직이진 않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식물 자체도 굉장히 수동적으로 멈춰 있다 보니까 그냥 얘는 있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더 강력한 독들을 만들어내야만 생존을 할 수 있었겠네요. 식물의 독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일반적으로 알칼로이드나 글리코사이드라는 같은 이런 독성 물질도 많이 있거든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런 식물들을 이용해서 범죄자나 아닌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고 형벌을 가하는 데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사약을 내리고 처벌에도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우리 사극 보면은 주리를 들라 하면서 막 물리적인 고통을 주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게 아니라 독을 또 사람들한테 형벌을 내릴 때 쓰기도 했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들이 모두 잘 아시는 분들 중에 사약을 통해서 이렇게 처벌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잘 아시는 분하고 사약하면은 정몽주 시인이요? 저 알 것 네, 같습니다. 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네. 테스요. 네네. 소크라테스가 독을 먹고 죽었나요?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에 이제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부정한 그런 불경한 죄로 처벌을 받았는데요. 이때 독당근의 독이라는 그런 식물을 이용해서 사약을 받게 된 거죠. 독당근 독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당근인가요? 저희가 먹는 당근은 아니고 네. 당근이 이제 친척 정도 되는 식물인 거죠. 우리가 먹는 당근은 맛있게 먹게끔 해서 많이 자라게끔 만든 거고, 그쪽 당근은 야, 나 먹으면 죽는다, 먹어봐, 이렇게 각자 이렇게 선택을 받은 거군요. 그러면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됐나요? 바로 그냥 사망을 했나요? 그 내용이 플라톤의 대표작 파이돈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은 방 이쪽 저쪽을 다니셨지만 마침내 다리가 무겁다며 누워서 쉬셨습니다. 그러자 독을 건넨 남자가 그분의 몸에 손을 대고 잠시 발끝과 무릎 아래를 살피고 나서 발끝을 3개 누르고 느낌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없다.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이 점점 차가워지면서 경직되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떤 생리적인 반응인 것 같으신가요? 일단 제가 느낀 점은 소크라테스가 없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국인인가 보네요. 제가 느꼈던 거는 이 발끝에서부터 마비가 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독당근에는 그러면 어떤 성분이 있길래 이렇게 마비가 되나요? 독당근에는 코니인이라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있는데 이 잎을 한 6장이나 8장 정도만 먹게 되면은 신경 전달을 차단해서 근육이 마비되고 호흡 정지까지 와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야, 이거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요. 서양에서는 근데 이 독배를 마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약을 들라 이렇게 하잖아요. 사약도 그러면 비슷한 성분으로 만들어졌나요? 문헌이나 이런 데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면 이 사약 많은 비법을 이제 퍼지면 사람들이 뭐 서로 죽이고 암살하는 데 많이 쓰니까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도 이제 학자들이 확인해 보니까 아마 첨남성이라는 식물을 쓰지 않았는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먹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입안이 막 뜨겁고 막 화한 느낌이 나고 심하면 이제 배가 아프고 그러다가 이제 호흡 곤란이 오고 그러다가 이제 심하면 사망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독당근처럼 잎을 먹으면 되나요? 뿌리를 먹었을 때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약을 마시고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또 장면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럼 실제로도 그런 게 과장된 장면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일부는 과장됐을 수가 있지만은 어느 정도는 역사적인 사실을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분이 사약을 먹고 사망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실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0번 고쳐 죽으신 분, 정몽주. 아쉽게도 아니고요. 장이분입니다.
그 장희빈도 사약을 여러 번 먹고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물질을 정제하는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 사약을 잘 받게 하려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고안이 많이 됐습니다. 어떤 방법이죠? 약이 뱃속으로 가면 효과가 덜 나니까 바로 혈관으로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입안에 상처를 내고 먹게 하고, 아니면 아주 방을 뜨겁게 달구고 사약을 먹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혈관이 확장되니까 대사도 잘 되고, 그러니까 약이 많이 들어요. 감기 걸리면은 약 먹고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있으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약 대수가 그런 뭐 의미가 있는 거죠. 역사 속 죽음마저도 이 생리학적인 원리를 이용했다는 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동물, 식물 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는 또 어떤 독이 나올지 기대가 되거든요. 살아있는 동물, 식물 말고도 독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자연계에 널리 퍼져 있는 독이 있습니다. 뭘까요? 출근? 월요일? 아, 그쵸. 독이네요. 광물의 독입니다. 이 광물의 독은 그 자체로 독이 약할 수도 있지만 환경 내에서 뭐 물이나 산소와 이제 반응을 해서 그 독성이 더 강해질 수가 있는데요. 그 광물의 독 중에서 역사가 좀 오래되고 무색, 무취, 무미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독이 있습니다. 색도 없고 향도 없고 맛도 없는데 독이 있으면 진짜 위험한 거네요. 그쵸.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쥐가 너무 들끓기도 하고 또는 바퀴벌레나 이런 세균들이 이런 걸 죽이려고 원소 중에서 이제 탈륨이라는 원소를 많이 쓴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또 비소도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비소입니다. 비소. 비소가 성인 기준으로 1.5g만 이제 섭취를 해도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코딱지 정도의 분량인데 이 정도 먹어도 사망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광물에 이제 분포가 되어 있을 정도로 이제 흔한 물질인데요. 그럼 이렇게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물질은 도대체 어떻게 발견이 되었나요? 아무래도 비소를 분리해서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이게 시작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1200년대에 독일의 과학자 알베르투스 마그누스가 비소를 처음으로 이제 분리를 했어요. 그럼 이걸 이제 살충제로 쓰기를 시작했거든요. 곤충만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도 죽일 수 있구나. 그게 알려지면서 그런 암살 도구나 독성 물질로 사용이 된 거죠. 인류 역사를 보면은 뭔가 나쁜 의도로 만든 것보다는 쥐라던가 세균 이런 거를 죽이는 용도로 썼는데 이게 결국 같은 생명체니까 사람한테도 위해를 가해서 결국 이제 악용하게 되는 그런 사례도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상진 박사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그럼 이런 비소를 먹게 되면은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서 이렇게 죽게 되나요? 비소를 먹게 되면 뭐 피를 토한다든지 뭐 급작스러운 그런 좀 특이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식중독이나 이제 콜레라 같이 평소에 다른 거 잘못 먹었을 때와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독을 사람들이 좀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식중인가 보다 그쵸. 그냥 참아야지 하다가 그쵸. 그냥 맛도 없고 향도 없으니까 이게 내가 독을 먹었는지 모르고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특성 때문에 남편의 재산 상속을 좀 노린 여인분들이 비소를 사용해서 약간 배우자를 죽이면서 과부제조기라는 그런 별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럼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오는 독살 사건들은 그러면 그런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비소로 이런 물질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서로 독살을 많이 하니까 반대로 해독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제 16세기에 연금술사들이 이런 해독을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연금술사들이 일반적으로 뭐 철이나 이런 금속을 금으로 만드는 연구만 한 것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물질의 본연의 특성을 연구하는 분들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독이나 이런 물질의 성질을 이해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독성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시는 파라켈수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독과 해독제 이런 것들도 개발되고 그 정점에 있던 분이 파라켈수스, 의학사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독성학에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군요. 파라켈수스는 독과 약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원칙을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원래 일타 강사가 이제 한 줄 요약 딱 이렇게 잘 중요하죠. 하잖아요. 한 줄만으로 모든 걸 파악할 수 있다. 어떤 문장을 남겼죠? 모든 것은 독이다. 용량만이 독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안전한 물질은 물조차도 안전하진 않다. 얼마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알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은 독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로또도 당첨돼서 약간 인생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돈이 조금 더 독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좀 웃자고한 얘기인데 모든 걸 다 독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비유 참신하고 좋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도 또 심지어 산소도 과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네, 파라켈수스의 이 개념을 바탕으로 용량과 반응의 관계, 이제 독성의 정량화 개념이 이제 세워졌고, 이제 이후에 임상양리학 그리고 환경독성학, 의약품 안전성 평가까지 생태에 작용하는 모든 물질을 연구하는 출발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그럼 그 전까지만 해도 독하면 무조건 싫어, 해로워, 죽어 이런 안 좋은 인식을 있었는데 변환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겠네요.
파라켈수스가 활동하던 그 16세기는 유럽에서 광산업이 굉장히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광산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납이나 수은 같은 금속을 많이 캐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픈 이유, 그리고 중독에 대한 이유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 화학과 의학이 굉장히 가깝구나, 이런 사실을 이분이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독이 단지 뭐 죽이는 물질이 아니라 질병과 연결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19세기 프랑스의 학자 오르필라가 등장하면서 독성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연구하는 이제 학문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르필라는 이 법의학의 아버지로도 유명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독성학과도 관련이 있군요. 이제 오르필라는 화학 물질의 일반 독성에 관한 책을 우선 출간을 했고요. 이 책에서는 독성 물질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석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만약에 독을 먹은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떤 독인지, 그리고 얼마만큼 때문에 그렇게 사망을 했는지 그걸 이제 밝힐 수 있는 것이죠. 이제야 이 독이 과학적 이 지표로서 자리 잡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독성 연구가 시작된 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세기 이제 산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합성 화학물질 농약도 사용하고 동물도 키우기 위해서 뭐 의약품도 사용을 하고, 그렇게 사용된 물질들이 이제 환경에 흘러가서 유해 물질이 되고 또 인체에도 위험한 이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 독성 물질에 대해서 이제 좀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환경 독성학, 생태 독성학, 그리고 분자 독성학, 이제 그러한 독성학의 하위 분야가 조금 더 이제 생겨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독성학의 이제 그런 체계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은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썼던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피해를 입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역학조사나 이런 걸 해봤더니 이런 분야의 독이 있고 이러면서 이제 세분화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독성 물질은 좀 위험하기도 하고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은데 독성 시험을 할 수 있는 연구소는 따로 정해져 있나요? 독성 시험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있는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 연구소에서도 하고 민간 연구소에서도 이제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연구하고 계신 연구소는 뭔가 인증을 받은 기관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국가독성과학연구소는 국내 최초로 비임상 시험 관리 기준 GLP 시험 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연구 기관입니다. 인증받은 곳이구나.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짱이다. 최초면서도 아직 정부 출연을 앞으로도 위해서? 짱이죠. 네. 네. 제점에서도 앞으로도 앞으로 짱이다. 짱이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국가독성과학연구소입니다. 네. 황진 박사님 어디라고요? 국가독성과학연구소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독성을 연구하는 전문기관 국가독성과학연구소가 있군요. 자, 이 연구소는 그럼 언제 처음 문을 열었나요? 국가독성과학연구소의 시작은 1982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키스트라고 저희가 하죠. 여기에 이제 안전성 연구실이라는 작은 연구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44년 정도 됐네요. 그렇죠, 오래됐죠. 근데 이때는 이제 국내에서 독성 평가라는 것이 이제 거의 전무했던 시절이었어요. 그 연구실에서 처음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독성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런 기준을 만들고 안전성 시험이라는 것이 그 실험실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연구자분들의 노력이 쌓여왔겠네요. 저희 연구소는 이제 87년부터 약 10년간 1,470여 건의 이제 그런 독성 시험을 수행하면서 이제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 나갔고요. 88년에는 국내 최초로 이제 GLP 인증도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99년에는 한상섭 박사님께서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 인증협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선정이 되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조금 더 저희 기관이 신뢰받는 기관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황상섭 박사님 보고 계시나요?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국가독성과학연구소가 아니라 안정성평가연구소라는 이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이제 안전성평가연구소라고 소개를 했는데 안전성이라고 하면은 뭐가 위험한지, 뭐 인체가 위험한지, 환경이 위험한지, 아니면 건물이 위험한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무엇을 안전성 평가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올해 4월에 국가독성과학연구소로 명칭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근데 네이밍을 바꾸니까 여기는 독을 연구하는 곳이구나,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딱 와닿는 것 같아요. 지금은 독성 연구는 그럼 어떤 분야에서 좀 주로 활용이 되고 있나요? 우리가 이제 매일 쓰는 화장품이나 아니면 세제, 농부들이 쓰는 그런 농약들, 아플 때 먹는 약이나 아니면 주사 맞는 백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해롭지 않아야 되거든요. 안전해야 되거든요. 동물 실험이나 혹은 동물을 쓰지 않는 대체동물 시험법을 통해서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소가 처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기 전에는 이러한 연구들이 대부분 해외에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역할을 수행하면서 해외로 시험에 유출되는 것을 막게 되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내 기술이 해외로 나가고 유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이제 그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하고 폐섬유화에 대한 이제 그런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저희 연구소에서 규명을 했었고요. 뭐 아직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 그것을 위한 독성 평가와 이제 안전성 연구를 긴급하게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거기가 바로 국가 독성과학연구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분 독자회담 어떠셨나요? 이런 걸 처음 해봐서 많이 떨리고 이렇게 좀 못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재밌게 예수님께서 잘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한 박사지만 연구소도 대표하고 해서 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제가 즉흥 질문하겠습니다. 독이란 무엇이다?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예, 선수를 치셔가지고 그거 하려고 했는데 독이란? 저는 화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독이란 화학이다. 그러면 합치면 독이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화학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거겠죠. 앞으로도 이 독의 위협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든든하게 지켜줄 과학자들로서 멋진 연구 기대합니다. 오늘 독자회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재밌는 독성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